알몸 등산이 취미인 사람, 그는 바로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알몸으로 등산할 정도로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연 못지않게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예술과 자연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알몸 등산이 취미인 사람이 쓴 외부 세계에 의해 자신의 의욕과 이상이 좌절당하는 고통, 그리고 예술과 자연을 향한 예찬이 담긴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헤르만 헤세가 알몸 등산이 취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술의 의미. 작중 수학 라틴어는 엄밀함과 정확성이 강조되는 학문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계산의 모든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는 생겨나지 않았다 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너무 엄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와 의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규칙과 정확성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예술을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이 느끼는 의미와 의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믿음과 사랑, 위로와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의 예감이라는 씨앗을 뿌려왔다. 또한 풍요로운 토양을 새로이 발견해온 것이다. 그것은 삶이 죽음보다 강하고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 한스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한스에게 그러한 풍요로운 토양은 끝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공부에 매진해서 경쟁률이 치열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한 친구를 통해 의지와 의욕으로 가득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규율과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며 틀에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자신만의 씨앗을 발견했지만 결국 그에 걸맞는 토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이상 한스는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예술은 작품 속 억압적인 학교와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수레바퀴로 비유되는 틀에 박힌 교육 시스템과 대조됩니다. 마을의 목사 한스의 아버지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신학교에 가기 위해 시험을 잘 치르고 공부를 멈추지 말고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한스의 라틴어 교장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년의 내면에는 거칠고 야만적인 무질서의 존재가 숨어있다. 그것을 먼저 깨트려야 한다. 예술은 내면의 거칠고 야만적인 무질서의 존재인 의욕과 의지를 마음껏 표출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의지를 알아차리고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수레바퀴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스가 신학교에서 만난 학생 루치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치우스는 어마무시한 효율충입니다. 그는 나중에 치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저녁에 친구들이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루치우스는 공부를 합니다. 루치우스는 성적과 표면적인 성취만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교육 시스템이 나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루치우스는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린 역시 예술의 일종으로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향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하는 루치우스의 모습은 그 역시 자신만의 의지를 표출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은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의 바이올린에서는 끔찍한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세상이 주입한 이상과 목표만을 지닌 주어진 현실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싶어한다면 절대 자신의 의지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루치우스와 대조되는 인물은 바로 하이너입니다. 하이너는 시를 쓰는 공상가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시를 쓰는 독특한 아이입니다. 두 번째, 한스와 하이너. 하이너는 작품에서 유일하게 예술을 추구하며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신경 쓰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기에게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수학 같은 것들은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름부터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은 헤르만 하이너. 헤르만 헤세가 학창시절 학교에 반항하고 자신만의 길과 예술을 추구한 것이 그대로 하이너라는 인물에게 투영됩니다. 예술은 규칙과 규율, 세상이 정해준 기준을 벗어나 주체적인 개인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하이너는 한스에게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사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문제아였고 학교에서 제대로 찍혔습니다. 모두가 하이너와 있는 것을 꺼려하자 한스도 결국 하이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하이너는 그런 한스 보고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스에게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내적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때까지 한스는 그저 외부 세상이 주입한 가치와 성취만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너의 존재와 하이너가 보여준 삶의 방식은 한스에게 새로운 의욕과 본인만의 의지를 자라나게 합니다. 한스가 하이너를 배신했다는 것은 결국 외부 세계가 두려워서 자신의 의지와 의욕을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로서의 의무감과 학생으로서의 공명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성적이나 시험이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심의 순결이나 오욕에 의하여 인간이 평가되는 그러한 세계로.
단지 갑작스럽게 되살아난 하이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이렇듯 한스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깨닫고 자신의 양심, 자신의 믿음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데미안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스는 처음으로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 것입니다. 한스는 하이노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며 다른 아이들 따위는 우리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스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평생 외부 세계가 주입한 이상인 높은 성적과 명예 그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세레나데와도 다름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스에게 하이노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을 때도 한스는 교장에게 싫다고 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때부터 한스는 하이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의무적인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온정이 깃든 고귀한 삶. 물론 한스의 성적은 낮아졌고 사람들은 문제와 하이노와 어울리는 한스를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손해를 보았다거나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한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값진 보물처럼 여겼다. 이처럼 한스는 절대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한스가 하이노를 통해 능동적으로 삶을 사는 법을 이해하게 되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스는 하이노를 사랑했습니다. 한스 자신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처럼 느끼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의 달콤한 비밀. 두 사람의 관계는 책에서 직접적으로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우정은 평등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스는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스 쪽이 언제나 희생하는 관계였습니다. 한스가 공부할 때 하이노는 막무가내로 그를 찾아왔고 한스는 그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예술가답게 하이노는 때로 우울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아무 죄 없는 한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하이노가 한스에게 큰 애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왠지 울적할 때 자신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을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하이노는 꼭 한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이노에게 한스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즐거움이었지만 한스에게 하이노는 자긍심으로 지켜온 보물인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한스에게 하이노와의 관계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처음으로 지켜온 가치였으며 과거의 수동적이고 외부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알을 깨기 위해 투쟁한다고 해서 세계가 파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이노는 자신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한스는 하이노를 다시는 못 보게 됩니다. 한스는 손도 못 쓰고 공부도 포기하고 교장에게 대들면서까지 지켜온 소중한 관계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하이노와 어울려 다니느라 성적도 낮아진 그는 완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문제아의 외톨이가 된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결국 신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한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서서히 우울함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우울함에 잠식됩니다.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따르는 삶을 하이노와의 관계를 통해 추구했지만 하이노는 떠났고 더 이상 한스에게 의욕과 의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스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양심과 가치를 따르고 싶었지만 하이노처럼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고자 도망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한스는 스스로의 알을 깨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자각한 상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스는 고향에서 그저 끝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순수한 의욕과 의지로 가득 차오르고 그것이 세상과 융화되고 공존할 수 있었던 시절. 낚시도 하고 토끼도 기르고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었던 시절. 자신의 의지를 표출해도 억압받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스와 엠마. 한스를 향해 다가온 새로운 의욕, 다시 찾아온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엠마였습니다. 엠마는 한스에게 나한테 뽀뽀해주겠니를 말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엠마와 사랑에 빠지자 한스의 세상은 다시금 밝아집니다. 엠마와의 사랑은 목적과 의욕을 잃어버린 삶에 새로운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엠마와의 사랑은 한스를 마냥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두 번 다시 찾지 못할 어린 시절의 세계를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엠마와의 사랑은 더 이상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엠마와의 사랑은 하이노와의 사랑과 대조됩니다. 하이노는 한스에게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알려줬으며 그와의 관계는 한스가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쟁취한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이노와의 사랑은 그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준 사랑입니다. 엠마와의 사랑은 육체적인 끌림과 엠마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끝을 상징하는 엠마와의 사랑은 강렬했고 그에게 새로운 의욕을 채워줍니다. 한스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이 좌절된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마 역시 하이노처럼 한스에게 말도 없이
그를 떠나고 맙니다. 아이너와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깨닫고 쟁취한 의지를 상징하고 엠마와의 관계는 강렬하지만 수동적으로 휩쓸린 우피이자 의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스는 자신의 의욕과 의지가 모두 좌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스는 견습공이 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어느 일요일 한스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하루 그때 한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의욕이 존재하지 않는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한스가 마지막에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연을 향한 예찬. 한스의 라틴어 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만든 인간은 예측 불허의 불투명한 위험스러운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의식적인 존재이고 의식이 존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는 의식적인 감각이 인간에게 자연 선택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갈망, 의지와 의욕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며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의지와 의욕을 거부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끝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남들이 주입한 의지가 자신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가령 신학교에 입학하라는 아버지의 말은 외부 세계의 의지지만 한스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직접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주입된 의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남들이 만들어낸 환경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자연을 거닐며 산책하는 묘사가 이 책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연은 의욕과 의지와 융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모두 정해진 목적이 있고 그것에 우리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무언가를 요구하며 특정 기대치가 존재합니다. 자연은 다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삶과 죽음뿐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인간의 모든 의욕과 의지를 긍정하는 자연은 인간에게 평온함과 휴식을 줍니다. 한스가 힘들게 신학교 시험을 치른 뒤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연을 느끼고 수영을 할 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의욕으로 충만해진 한스의 영혼은 아름다운 고향을 되찾은 것이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한스처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받은 헤세, 의지와 의욕을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교육 시스템, 한스처럼 신경쇠약에 걸려 학교를 그만두게 된 헤세. 헤세에게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존재였습니다. 헤세가 알몸 등산을 한 이유, 이제는 좀 알 것 같지 않나요?